유수호는 1931년 경상북도 영주시에서 막내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는 어린 시절 역사적인 인물들과 친구로 만나게 되는데 그들은 전두환 대통령과 삼성 이병철 회장의 장남 이맹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집안 형편이나 출신은 판이했지만 나이가 같고 집이 근처라 대구 수성천 부근에서 하루 종일 어울려 놀았습니다. 셋은 놀다 배가 고프면 끼니를 주로 유수호 집에서 해결했다고 합니다. 훗날 유수호와 이맹이는 전두환과의 인연으로 인생의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1980년 정권을 잡은 전두환 대통령은 절친인 유수호에게 공천을 주면서 유수호는 훗날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결국 오늘날 그 아들 유승민 의원에 이르기까지 정치를 가업으로 삼게 되었죠. 반면 이맹희 회장은 이 만남이 자신에게 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아버지 이병철 회장의 눈밖에 난 것은 전두환 대통령의 영향이 컸다는 것이었죠. 전두환 대통령은 이병철 회장에게 어릴 적 친구인 자신에 대해 경영을 맡기면 안 된다, 능력이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맹희 회장은 전두환 대통령이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어릴 적 대구 수성천변에서 같이 놀던 친구 전두환의 동생 전경환 또한 그 무렵에 같이 뛰어놀았는데 그 인연이 독이 됐다. 어릴 적부터 친구 동생이던 전경환을 쥐어받기도 했고 나중에 삼성 비서실에 전경환을 취직시킨 뒤에도 그런 일이 몇 번 있었다. 이에 대해 전두환 경환 형제가 앙심을 품었고 전두환이 대통령 시절 아버지에게 자신을 깎아내린 것이다. 이맹희 회장의 이런 주장에 대해 전두환 대통령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아 사실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가업 승계를 놓고 고민하고 결행했을 때가 전두환 대통령 집권 시절이었음을 감안하면 전 대통령이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리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유수호는 경북고등학교에 입학하는데 동기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정호영 전 국방장관 그리고 김윤환 전 의원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유수호는 어린 시절부터 우연치 않게 훗날 전두환 정권의 실세가 되는 인물들과 끈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유수호는 경북고와 고려대를 졸업하고 1956년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합니다. 이후 대구지방고등법원과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하게 됩니다.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였던 박정희 대통령은 시민당 김대중 후보와 맞붙게 됩니다. 당시 중앙정보부 부장은 이후락으로 선거에 깊게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후락의 고향인 울산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표가 얼마나 나올지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를 있던 울산의 여당 인사들은 이후락에게 과잉 충성을 하면서 부정선거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들은 울산시에서 박정희 후보가 76% 득표한 것을 81%로 득표한 것으로 꾸미는 등 개표 결과를 조작하였습니다. 투표함에서 신민당 김대중 후보의 유효표를 무효로 만들고 공화당 박정희 후보의 유효표를 늘린 것이었죠.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영우는 개표 결과 우정동에서 김대중의 표가 17표밖에 나오지 않자 부정선거를 의심합니다. 당시 우정동에는 최영우 본인이 살고 있었고 이외에도 김대중 후보를 지지하는 친인척들이 많이 살고 있어 17표는 누가 보아도 부정선거였습니다. 결국 울산시청에서 개표 과정을 지켜보았던 이들의 폭로로 울산의 부정선거가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뒤 울산 윤동수 시장이 대선에서 개표 조작을 지휘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이후 부산지법법정에서 대통령 선거 울산 개표 부정사건 선고 공판이 열렸고 유수호는 부장판사로서 재판장에 나섰습니다. 유수호 판사는 윤동수 울산시장에게 징역 3년을 또 다른 관련자들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는 등 엄벌하였습니다. 피고들은 공명선거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고 유권자의 주권을 조작해 민주질서를 파괴한 행위는 처벌받아야 한다. 이처럼 현직 부장판사가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자 울산 정치사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시민들은 이 선거를 계기로 여당인 공화당을 외면하고 한 달 뒤 있었던 8대 총선에서 야당의 최영우 후보를 당선시켰습니다. 그리고 윤 시장에게 엄벌을 내렸던 유수호 판사는 이 재판으로 박정희 정권의 미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얼마 뒤 유수호 판사가 박정희 정권을 자극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유수호가 부산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1971년 10월 박정희 퇴진을 요구하다 체포된 부산대 총학생회장 김정길을 재판하게 됩니다. 이때 유수호 판사는 군사정권에 반대하는 김정길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석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박정희 정권의 타도를 외치며 반정부 시위를 주도했던 부산대 총학생회장 김정길이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박정희 정권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고 유수호는 정권에 완전히 지키고 말았습니다. 여담으로 김정길은 훗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 동반자로 노무현 정부에서 행자부 장관을 지내게 됩니다. 김정길은 훗날 유수호 판사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때 아마 유신 직전으로 정부가 학생운동에 굉장히 민감할 때였습니다. 유수호 부장판사님께서 쉽지 않은 판결을 해주셔서 저는 큰 신세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유수호가 1973년 판사 재임용에 탈락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유승민 의원은 당시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친께서 직접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아마도 두 사건이 판사 재임용 탈락과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 제가 경북고에 가 입학한 무렵이었는데 재임용 탈락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많이 우셨던 기억이 난다. 당시 법조계는 유수호 판사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유수호는 올곧은 판사로 소신이 있게 재판을 했던 사람이었다. 또한 사법파동 때 부산에 동조하는 판사들의 대표가 돼서 회의를 열고 또 사표를 제출하는데 주동적인 역할을 하셨다.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한 유수호는 대구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합니다. 유승민 의원에 따르면 판사로 일하던 아버지의 월급으로 대구로 유학 온 사촌형들까지 건사하느라 그리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후 아버지가 판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를 개업한 뒤로는 금전적 상황이 훨씬 나아졌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수호 변호사는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을 맡았는데 당시 그의 나이는 불과 46세였습니다. 선후배 위계질서가 엄한 법조계를 감안하면 무척 이른 나이에 회장에 선출된 것이었죠. 변호사 시절에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불우이웃을 돕는 등 많은 선행을 펼쳤는데 생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다가 사후에 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한편 전두환은 12.10을 통해 정권을 장악하고 대통령에 오르는 데 성공합니다. 그가 대통령에 오르기까지에는 평생 친구인 노태우 대통령의 공이 컸습니다. 이처럼 유수호의 어릴 적 친구와 경북고 동기가 정권을 잡자 유수호는 민주정의당 대구 제1지구당 위원장으로 정계에 입문합니다. 1988년 13대 총선에서는 민주정의당 후보로 대구 중구 의원을 지내게 됩니다. 유승민 의원은 평소 선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선거를 돕느라 장기 휴가를 내고 대구 중구를 골목골목 돌며 선거운동을 했다. 유수호 의원은 여당 초선답지 않았는데 민정당이 반대 당론으로 정한 야당의 양심수 석방에 가담하고 유신 시절의 긴급조치법을 비난합니다. 평소 유 의원은 마치 야당이나 제 아인사가 할 법한 말을 뱉었습니다. 긴급조치법 따위는 위정자 구미에 맞는 법이다. 국민은 진심으로 그 법을 거부했다. 한편 13대 대선에서는 유수호의 친구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이후 노태우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으로 경북고 동기동창을 초청하여 만찬을 함께합니다. 이날 만찬에는 유수호 의원과 정호영 의원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1990년 노태우와 김영삼 그리고 김종필의 역사적인 3당 합당이 이루어집니다. 집권 여당이었던 민주정의당과 야당이었던 통일민주당과 신민주공화당이 합당하여 민주자유당이라는 거대 여당이 탄생한 것이었죠. 3당 합당으로 인해 지난 13대 총선으로 비롯된 여소야대는 도로 여대야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김대중의 평화민주당은 유일한 원내 여당으로 남으면서 지역 정치 구도는 호남 대 비호남으로 단순화되었죠. 그리고 유수호는 1992년 14대 총선에서 대구에서 민주자유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며 2선에 성공합니다. 이후 제14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자유당 대선 후보 경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이때 유수호는 민정계의 대선 주자로 나선 이종찬 의원 진영에 서게 되면서 그의 정치 인생은 180도 달라집니다. 이종찬은 민자당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김영삼과 대결하게 되었으나 불공정 경선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경선을 보이콧하고 민주자유당을 탈당합니다. 결국 민자당의 대선 후보는 김영삼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이종찬은 새한국당을 창당하여 대선 후보로 출마하였는데 유수호 의원 또한 새한국당에 합류합니다. 그러나 새한국당의 이종찬 의원의 지지율이 정체되며 좀처럼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유수호는 박철원 등과 함께 새한국당을 탈당하고 정주영의 통일국민당으로 당적을 옮겼습니다. 이종찬 후보 또한 통일국민당 정주영 후보의 지지를 선언하였습니다. 하지만 그해 열린 대통령 선거에서는 김영삼 후보가 42% 득표율을 올리며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한편 유수호 의원이 김영삼 반대편에 서서며 민자당을 떠나자 대구는 반하이에스의 야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1992년 총선 당시 민자당의 대구 지역 의석은 8석이었으나 대선 당시에는 6석으로 바뀌었습니다. 대선 후에는 5석으로 줄어드는 등 민자당의 대구 의석 수가 거의 반토막이 나고 말았습니다. 1993년 4월에는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지금 서울의 정가엔 대구는 야도가 될지도 모른다는 가설이 있다. 청와대 비서실장 이해아 수석비서관 9명 중 4명이 부산 중고 동문, 이른바 PK이다. 반면 한때 사회 엘리트층을 지배했던 TK는 내각에서 희귀 존재가 됐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 시절인 93년 슬롯머신 사건 당시 유수호 의원은 박철원 의원의 1심 변론을 맡았습니다. 이때 유 의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다 재판정 사상 처음으로 변호사가 퇴청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담으로 당시 퇴청 명령을 내린 사람은 자신의 맏아들인 유승정 판사의 친구였다고 합니다. 한편 유수호가 몸담은 통일국민당은 신정치개혁당과 합당하며 당명이 신민당으로 바뀌었고 유수호 의원은 신민당으로 옮기며 애정활동을 계속합니다. 1995년에는 신민당이 자민련과 합당하면서 유수호의 당적 역시 자민련으로 변했습니다. 유수호는 1992년 14대 총선 이후 이종찬 의원을 지지하면서 그의 당은 민주자유당에서 새한국당으로, 새한국당에서 통일국민당으로, 통일국민당에서 시민당과 자민련으로 무려 5번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유수호는 15대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합니다. 더 이상 정치를 해야 할 명분과 사명을 찾기 어렵다. 법조인으로 돌아가겠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1992년 반YS 진영에 선 뒤 민자당을 탈당하고 국민당과 신민당을 거쳐 자민련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심각한 회의에 빠졌고 몇 번씩 그만두겠다는 말을 해왔다. 유수호 의원의 자녀들 중 그와 가장 닮은 사람은 차남 유승민 의원입니다. 유승민은 1958년 대구시에서 태어나 대입 예비고사에서 전국 차석을 차지했던 수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공부하는 티를 내지 않았다고 하는데 경북고 동기인 김희락 연구위원은 유승민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고교 재학 중에 술을 마시고 담배도 피우는 등 모범생 행세는 전혀 안 했다. 한 친구가 대입 스트레스로 가출을 했는데 그와 동조해서 동반 가출을 했던 일도 있다. 당시엔 아무래도 성적 순으로 끼리끼리 교제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보통인데 유독 이 친구만은 모든 친구들과 특히 퇴학당한 친구들과 아주 가깝게 지내는 독특함이 있었다. 그리고 유승민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에는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1998년 유승민은 김대중 정부가 주도한 5대 재벌 빅딜 정책에 대해 자발적 합의가 아닌 관치경제라고 비판하며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름을 더 알린 건 1998년 11월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였습니다. 클린턴은 유승민 등 한국 경제 전문가들을 불러 토론회를 열었는데 유승민은 이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하여 한국개발연구원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재벌 정책의 잘잘못을 짚고 균형을 잡자. 미국 정부는 지나친 간섭을 하지 말라. 그러던 2002년 이회창 당시 총재의 추천에 의해 유승민은 정치권에 입문하게 됩니다. 당시 그는 한나라당 산하연구기관인 여의도 연구소장으로 기용되었죠. 아버지 유수호 의원은 아들이 정계에 나서려 할 때 두 마디의 덕담을 전했다고 합니다. 의협심을 가져라. 절대 비굴하지 마라. 그리고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유승민은 이회창 후보를 지근거리에서 도우며 여러 역할을 맡았습니다. 당시 그는 이회창 후보의 최측근으로 이 후보의 경제 개인 교습을 할 정도로 이 후보는 유승민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2002년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는 노무현 후보에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한나라당은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로 엄청난 타격을 받았고 부패 이미지로 침몰하기 직전까지 몰리게 되었죠. 그 후 유승민은 한나라당을 나와 한림연구원에서 연구교수를 지냈는데 한국경제론 등의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한림대학교에서 재학했던 학생은 유승민의 수업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시로 학생에게 질문을 받고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었다. 가끔 굉장히 당돌한 질문을 받아도 잘 받아줬다. 그리고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며 2세 정치인이 되는데 성공합니다. 당시 그는 초선 비례대표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대표 경제통으로 입지를 다지기 시작합니다. 이에 당내에서는 똑똑한 초선 의원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여담으로 당시 이준석은 약 3개월간 유승민 의원실에서 인턴을 하며 이때부터 둘이 인연을 맺게 됩니다. 훗날 인터뷰에서 이준석은 당시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유승민이 여의도 연구소장 출신 경제학자로 배울 점이 많을 거라 생각하고 일했었다. 그리고 2005년에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유승민에게 비서실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유승민은 2차례 거부 끝에 이 제안을 수락하였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내가 할 말은 하겠다. 직원을 제대로 하겠다. 그렇게 둘의 인연이 시작되었지만 이 인연은 악연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유수호 의원의 껄끄러운 관계가 대를 이어 박근혜 대통령과 유승민 의원으로까지 이어진 것이었죠. 지난 2005년 대구광역시 동구울 재보궐선거에서 유승민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사임하고 출마하여 당선됩니다. 그렇게 애증에 치여 대구와의 질기고도 긴 인연이 시작됩니다. 이 일을 두고 훗날 친박계와 유승민 측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친박계는 유승민은 박근혜 덕분에 성장하였지만 끝내 배신했다고 주장합니다. 먼저 친박계의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는 대구 동구울 보궐선거 과정에서 해당 지역과는 인연이 없었던 유승민 의원에게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더욱이 이곳은 한나라당의 텃밭인 대구 지역으로 유승민이 훗날 거물 정치인으로 성장하는데 절대적인 배경이 된 곳입니다. 실제 이후 유승민은 대구에서만 내리 3선을 하며 정치적 기반을 닦는 데 성공하였죠. 심지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동구울 지역에 상주하면서 유승민 의원의 당선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원을 기다리던 많은 후보들에게 원성을 사면서도 유승민 의원이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이었죠. 당시 선거 과정을 지켜본 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남을 위해 저렇게 열심히 뛸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유승민 측의 의견은 다릅니다. 먼저 당시 유승민은 현직 의원이라 재보궐선거에 관심이 없었지만 박근혜 대표의 지시를 받고 당을 위한 일이라 생각해 수락했습니다. 유승민 자신의 입장에서는 국회의원을 졸지에 사퇴하고 재보궐선거를 뛰는 도박을 걸게 된 것으로 여기서 진다면 정치 커리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지역은 대구광역시로 한나라당의 유승민에게 유리해 보였지만 당시 경쟁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이강철 수석이었습니다. 이에 보수성이 짙은 대구에서도 대통령 친구가 내려온다라는 기대감에 지지율이 높아서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의 모든 예비후보가 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현직 의원인 유승민을 넣고 여론조사를 돌리자 대등한 지지율이 나왔고 결국 박근혜 대표가 현직 의원인 유승민을 전략 공천을 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거물급 한나라당 정치인들이 수차례 지원 유세를 해준 끝에 유승민은 52%의 득표율을 올리며 대구치고는 적은 표차로 당선되었습니다. 유승민 본인으로서는 간신히 국회로 다시 들어간 셈이었죠. 그리고 2007년 당시 노무현 참여정부의 지지율은 바닥으로 추락하여 그해 열리는 대통령 선거는 한나라당으로의 정권 교체가 매우 유력했습니다. 심지어 한나라당에서 개가 나와도 대선에서 승리한다는 말이 떠돌았을 정도였죠. 이에 한나라당에서는 서울시장을 지낸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 간의 경쟁이 치열했고 친이와 친박 간의 갈등도 매우 깊었습니다. 당시 이명박 캠프의 대표적인 책사는 정두원 의원이었고 박근혜 캠프의 대표적인 책사는 유승민 의원이었습니다. 둘은 토론회에서 격론을 벌이며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경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승리했고 대통령 선거에서도 정동영 후보를 누르며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훗날 유승민 의원은 이때 경선을 치르면서 박근혜 당시 후보에 대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엔 좀 문제가 있겠다. 결국 경선이 끝난 이후 박근혜와 유승민의 사이는 점차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유승민은 그해 박근혜가 주최한 송년회 자리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2012년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하지만 유승민 의원은 청와대를 향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는데 박근혜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하며 이런 발언을 남겼습니다. 이거 누가 합니까? 청와대 얼라들이 하는 겁니까? 그리고 2015년 유승민은 이주영 의원을 꺾고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승민 대표는 청와대 방침에 고분고분 따르지 않았으며 반대 주장을 펴면서 청와대에 큰 부담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에 청와대와 친박계 의원들은 유승민을 눈엣 가시처럼 여기고 있었죠. 특히 박근혜 정부 임기 중반인 2015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을 경로하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유승민 대표는 국회가 잘못된 정부 시행령을 바로잡을 수 있게 한다는 국회법 개정을
야당과 한밤중에 합의 처리한 것이었죠.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유승민 의원을 겨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국민이 심판해 주셔야 할 것이다. 이 발언 이후 결국 유승민은 더 버티지 못한 채 2주 만에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유승민 의원은 배신의 아이콘으로 낙인찍히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유승민 의원을 향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박근혜 후광으로 대구에서만 3선을 했으면서 어떻게 박근혜를 배신하느냐. 동시에 유승민 의원에게는 할 말은 하는 정치인, 차기 대권주자라는 우호적인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유승민은 훗날 배신자 프레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옳은 길이라고 신념이 생기면 그 길로 갔던 대가가 아닌가 싶다. 내 기준은 단 하나였다. 정치를 그만두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옳은 길을 가자는 거였다. 이처럼 유승민 의원이 당의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고 있던 2015년 11월 아버지 유수호 전 의원이 향년 83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수호 의원의 빈소가 마련된 대구 경북대학교 장례식장엔 각계 인사들의 발길이 줄을 이었습니다. 과거 판사와 국회의원을 지낸 유수호 의원은 강단 있는 법조인과 정치인이란 평가를 받았습니다. 박종근 전 의원은 유수호 의원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대통령에게 대놓고 바른 소리를 하던 분이었다. 별명이 황소고집이었는데 그 성격을 아들이 똑같이 물려받았다. 실제 유승민 의원은 아버지 유수호 의원과 닮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데 미스터 쓴소리라는 별명으로 소신과 주장이 강한 정치인입니다. 여기에 두 부자는 대구 명문 경북고 선후배로 대구를 기반으로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반박정희에 섰던 것처럼 아들 유승민 역시 아버지의 길을 따라 반박근혜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2025년 2월 유승민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저 사이에 오해가 쌓인 것이 많은 것 같다. 박 전 대통령과의 오해는 사람이 정치를 하면서 서로 옳은 길을 추구하다가 생긴 문제이다. 오해가 쌓였으면 언젠가 오해를 푸는 것이 당연히 사람으로서 원하는 일이고 사실 외환도 굉장히 많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승민 의원에 대해 남긴 말을 들려드리며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유 의원이 언제부턴가 나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나는 정책을 토론하고 공약을 수립하는 모임을 운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유 의원이 모임에 안 나오기 시작했다. 이후 유승민을 만나 얘기를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이상하게 대화가 계속 겉돌았다. 나와 유 의원 사이를 어떤 벽이 가로막고 있는 느낌이었다. 아마 유 의원은 자신이 추구하는 정치 노선과 내가 걷는 길이 다르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